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 시즌에도 김태연 변호사님만의 속 시원한 상담 기대해도 될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해 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생생법률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빌라 공사 때문에 우리 집이 피해를 받았어요. 막내에게만 유산 주고 싶어요. 매장에 껌을 뱉고 간 손님 찾아서 처벌하고 싶어요. 상대의 폭력 때문에 안경이 깨져 실명할 뻔했어요. 자,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 주는 시간, 이 수요일에는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소송 팁, 을지로 시간입니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뭔가요? 네, 요즘에 이혼 소송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오늘 그래서 관련해서 이혼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혼 소송을 하시기 위해서 재판까지 가는 경우에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아마 비용에 대한 문제일 텐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변호사 없이 혼자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래서 나홀로 이혼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고 넘어갈까요? 네, 이혼을 하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협의 이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판상 이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상세하게 조금 말씀드리면요. 협의 이혼이라 함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 등에 관해서 서로 합의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대한 의사의 확인을 받은 후에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는 이혼 방법을 의미하는데요.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의사 능력이 있는 부부 쌍방의 진정한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서 이혼 숙려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대한 합의서 등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친권과 양육에 관한 부부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거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거나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의 이혼 사유가 필요합니다. 네, 그럼 나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사전에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준비가 사실 필요한데요. 단순히 배우자와의 이혼을 하기 위한 청구가 아니라 혹시 뭐 재산 분할이라든지 아니면 위자료라든지 양육권 등의 어떤 서로 협의된 부분이 하나라도 없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것 중에 일부를 청구하시는 분도 있고 전부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청구가 어떤 이유든 본인이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 자료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에 나의 요청에 상관없이 위자료는 무조건 지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결혼 생활이 길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 무조건 많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관련한 입증하시는 내용들이 충분히 받침이 되어야 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본인이 원하시는 청구 내용을 소송에서 현출을 하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러한 자료가 미비하거나 주장이 제대로 제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항소까지 생각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을 뒷받침하는 상세한 자료도 필요합니다. 네, 그럼 근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했다면 이제 소송 준비가 끝난 건가요? 아니면 그 밖에 추가로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네. 여러 가지 또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우선은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신다는 것은 결국에 재판 일정에 변호사 대신 당사자 본인이 모두 출석을 하셔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재판에 모두 출석을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를 일단 하셔야 되고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6개월 정도고 통상적으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 정도 시간에서 재판 기일이 지정되면 이에 출석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송 절차에 대한 파악도 필요한데요. 법원이 발부하는 각종의 보정명령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해야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증거 수집이나 사실조회, 증인 신청, 문서 제출 명령 등 다양한 신청 등을 통해서 본인이 자료를 입증을 하셔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러한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위해서라면 민사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하시고 그 절차에 맞는 조치를 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자, 이제 사전 준비가 끝났다면 본격적으로 소송에 돌입해야 되는데 사실 재판장에서 변호사 없이 변론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변호사가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신다고 하면 제출하는 서류도 변호사보다는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재판장 입장에선 여러 가지 질문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당사자가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판사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혹시 허위가 아닌지 의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재판에 출석하시는 경우에는 판사가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하는 질문을 정리를 하고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법적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관계가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한 소송에는 굉장히 다양한 법률적인 쟁점이 있기 때문에 쟁점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면 소송이 조금 더 쉽게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잘 판단을 하고 그에 맞는 증거를 잘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판사 같은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다르고 두 당사자가 제출하는 글이랑 그다음에 증거로만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그에 부합하지 않는 증거를 제출을 하지 못하신다고 하거나 잘못된 증거를 제출하게 되면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진술과 함께 쟁점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혼자 이혼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이것저것 챙길 게 참 많을 겁니다. 이때 소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실 때는 절차에 대한 숙지뿐만 아니라 판례에 대한 숙지도 사실은 필요한데요. 네네. 네, 이혼 관련된 규정은 이제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규정이 아주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법률의 규정이 없다는 것은 그 법을 해석한 판례가 많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애매한 법 규정에 대해서는 해석하는 판례들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셔야 그에 맞는 답변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법 규정뿐만이 아니라 판례를 통해서 숙지를 하시고 그다음 변론을 진행하시거나 나와 유리한 사례 혹은 나한테 불리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신다고 하면 아무래도 판결 전체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좀 추가적으로 절차적인 부분을 안내를 드리면요. 소장이랑 준비 서면 같은 거 제출하시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제출 서면에 대해서 사실 절차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면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는 신청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복잡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를 하시고 가신다고 하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그 서류에 나타낸 주장이나 입증이 아무래도 올바르지 않은 경우에는 판사 입장에서는 원고가 어떤 것을 주장하는지 애매해서 본인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판사가 내용을 보고 보완을 해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실제로 이 판사님들은 각자 주장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아무래도 청구하시는 쪽에서 혹은 뭐 상대방 쪽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제출하라고 하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절차적인 부분에서 본인이 대부분 입증을 하셔야 되는 거고 판사가 이에 대해서 보완해주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감정적인 호소가 무조건 중요하다 생각해서 뭐 탄원서 형태의 그런 내용을 많이 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러한 부분은 어쨌든 참고를 할 뿐인 거지 그 감정적인 호소로 인해서 결과가 뭐 뒤집히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도 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 홀로 이혼 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한 번뿐인 이혼 후회가 남아서는 안 되겠죠. 이 홀로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오늘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해 연락 주셨나요? 잘 안 들립니다. 잘 안 들리시나요? 상담자님? 예. 예, 말씀해 주시죠. 어떤 점이 궁금해 연락 주셨나요? 저는요, 울산인데요. 네. 울산광역시인데, 우리 집이 주택입니다. 네.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 빌라를 지으면서, 지하를 파면서, 안반이 나와가지고, 이 충격이 많이 와가지고, 집에 물이 새고, 여러 가지 피해가 많아서, 그래 내가 상담을 드립니다. 네, 집 근처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집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으신 상황이군요. 예. 네, 옆에 김태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 변호사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앞에 공사 때문에 피해를 보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예. 어떤 피해가 있으세요? 여기 이제 이 빌라를 지었는데요. 네, 지금 공사는 다 100% 마무리가 됐고, 예. 네. 지하를 파면서 지하 터파기 하면서 안반이 나와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많이 충격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지금 물도 새고 집이 벽도 금이 가고 전기도 누전이 돼 버리고 여러 가지 피해가 많아서 그래 내가 상담을 한번 해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그러면 공사를 하기 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생겼으니까 전화를 주셨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바로 이런 일이 생기신 것에 언제부터 이런 일이 생기셨어요? 공사 시작하면서 이제 장비를 가지고 안방을 많이 포크레인 이런 거 여러 등등 장비 가지고 와가 공사를 하면서 이게 충격이 와가지고 그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 초기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안반 관련해서 업무하면서 공사하면서 중간에 이런 피해를 확인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신 거고 일단 그러면 여기 공사하시는 곳 여기 집주인 쪽에 한번 말씀해 보셨어요? 진정서도 보내고 내용 증명도 보내고 구청에도 보내고 진정서를 보내고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답변이 없으세요? 공사 시작할 때게
자기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피해가 가면은 내가 조치를 해드리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공사가 다 끝나고 나니까 네. 내 몰라라 하고 전화도 한번 안 받아주고 하여튼 뭐 내하고 다툼도 몇 분 있었고 이런 상황입니다. 혹시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뭐 보수하시는 분이나 하자 같은 거 확인하시는 전문가분 오신 적 있으세요? 그런 분은 오신 사람이 없고요. 없으세요? 그 직원 한 사람하고 그 건설 사장하고는 우리 집에 한 두 분 왔다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 사실들 입증하실 뭐 동영상이라든지 사진 같은 거 촬영은 해놓으셨어요? 예, 사진은 다 촬영해놨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입증을 하셔야 되기는 하시고, 다만 지금 상대방 집주인 쪽에서 답변이 없으신 상황이시면 결국에는 소송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대로 포기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 상황처럼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포기하시기 어려우시니까 아마 전화를 주셨을 것 같고, 그럼 예. 일단은 입증 자료가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우선 어떤 자료가 필요하면요. 일단은 지금 공사를 하기 전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집이 공사하기 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물이 새고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이 공사를 하면서 두드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물이 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촬영해 놓으신 걸로 일단 이 부분을 입증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이게 손해가 발생한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더라도 이게 얼마의 손해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공사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제일 좋으실 것 같거든요. 예, 그게 바로 변호사님을 선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 네. 소송을 하실 때는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뭐 근처에 이런 공사 같은 거 보수하시거나 감정해 주시는 곳이 있으면, 내가 이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게 맞는지, 맞는 것으로 보이는지, 그런 거 의견서를 좀 써달라고 하시면 그래도 되게 확실하게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거는 좀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려울 것 같고, 예. 네? 이걸 아마 제 생각으로는 변호사님을 선임을 하면은 이 감정하는 분이나 뭐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안 하겠습니까? 네네. 이제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제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감정하시는 분을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이제 감정인을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데, 그 결과를 미리 보고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혹시 상담자분은 지금 여기 때문이라고 확신을 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그런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 됐다고 볼 수도 있고, 혹은 법원 감정을 했는데 그 공사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면 소송에서는 패소를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감정하실 수 있는 분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보시고 소송을 결정을 하시는 거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네네. 감정하는 분한테 한번 문의를 먼저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런 네, 말씀이세요. 맞아요. 네, 구두로라도 말씀이라도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들으실 수 있으면 소송이 진행이 됐을 때 승소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다만 이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문제만 남으니까 소송이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되실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데서 이걸 합니까? 네, 네. 이게 우리 울산 같은 데서는 이게 이 감정을 하는 업체가 어떤 업체가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은데. 그건 이제 뭐 아주 큰 규모가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감정하실 수 있는 하자 감정이라든지 뭐 공사 관련된 감정할 수 있는 감정인 쪽으로 알아보시면 되고, 대부분의 감정인들이 이 감정은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비용을 많이 지급하지 않으시는 범위 내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거는 네, 앞집에 공사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면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네, 상담자분 지금 네. 전화기 버튼을 누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무 전화 누른 거 없는데 이 전화가
처음부터 상태가 안 좋네요. 네, 좀 연결 상태가 지금 계속 고르지 않은 상황이군요. 일단 상담자분 감정 전문가의 의견서를 먼저 받아보시라는 변호사님 의견 주셨는데요. 변호사님, 상담자님께서 좀 기억해야 할 부분이 또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그 감정을 미리 의견을 받으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면 보다 안전하실 것 같고, 다만 이제 비용이 부담이 된다고 하시거나 소송으로 바로 하신다고 하면 소송으로도 바로 진행은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소송 진행 가능하실 것 같은데 승소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리 감정인의 의견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부분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알아서 감정을 해주고 좋은 의견을 받아준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무턱대고 소송을 진행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법원의 감정 비용이 꽤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하자나 보수에 대한 감정 전문가 아니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미리 확인을 해보시고 인과관계 있다고 하시면 진행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손해배상의 금액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입증을 청구하시는 원고 쪽에서 하셔야 되다 보니까 이 하자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은 손해에 대한 영수증이라든지 실제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좀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상담자분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아, 구청장하고 저 건축 담당자를 형사 고소를 하고 싶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형사 고소를 하시려고 하면은 어떤 범죄에 해당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만약에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제가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다른 집에 피해가 간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고소를 하시더라도 뭐 상대방이 처벌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네네. 인증서를 보내도 뭐 말 한마디 없고 아무 답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요거에 대해서 배상을 선뜻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 걸로 보이기는 하고, 제가 볼 때는 내용 증명도 보냈고 뭐 신고도 하시고 진정서도 제출하셨으면 사실 하실 수 있는 거는 정말 다 하신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그쪽에 답변을 요구하지 마시고 그냥 소장으로 송달을 하시는 방법을 하시는 게 더 맞으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랍니까? 잘 안 들렸는데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화기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예, 전화가 조금 연결이 좋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말씀드릴게요. 네, 상담자분 변호사님께서 소장을 전달하는 게 좋으시겠다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일단 변호사님 말씀대로 진행을 해보시고 추후에 진행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또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시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아들 하나, 딸 둘을 뒀고요. 강소한 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15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1년 전 말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내 곁으로 갈 날만 남았는데 아이들에게 남겨줄 유산을 생각하니 고민이 생겼습니다. 장남은 어릴 때 미국 유학을 보냈고 현재는 미국에서 결혼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사업상 급전이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하며 손자들과도 왕래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사업을 물려받으라는 제 권유도 거절했기에 사이가 그리 좋진 않습니다.
장녀 역시 대학원 진학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남과 결혼한다는 걸 반대했더니 캐나다로 이민 간 후 일절 저한테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반면 막내는 어릴 때부터 효심이 깊었습니다. 결혼도 미루고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곁을 지켰고 제가 암 진단을 받은 이후 병간호도 해주고 있는데요. 이에 제가 일군 사업과 재산 모두 막내에게만 주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재산을 막내 명의로 이전하면 될까요? 하셨습니다. 네, 이 돌아가시기 전 막내에게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고 계시는데요. 지금이라도 모든 재산을 막내딸 명의로 이전해 놓는다면 상담자님의 바람대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네, 이렇게 한 명의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남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진행은 하실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검토하는 거와 같이 전체적으로 일체 재산을 이전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전부를 이전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우선은 관련해서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유류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재산 상속에 기여한 친지들에 대한 어떤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요. 네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법적으로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서 피상속인인 그러니까 상속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 자체의 재산권을 모두 본인의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류분의 범위 내에서는 막내딸 분에게 모든 재산이 이전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유류분으로 정해진 어떤 비율이 있는 건가요? 네, 유류분의 비율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피상속인이라고 하는 사망인분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네.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과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인데요. 이 사안에서는 아내분이 지금 돌아가신 상황이다 보니까 자녀분들이 3분이 남은 상황이고 각각의 상속분은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유류분은 그것의 절반인 6분의 1입니다. 네. 네. 그러면 명의 이전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막내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사망하시기 전에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유언이라는 제도인데요. 유언이요. 네. 유언을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사망 직후에 그러한 재산 이전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증여보다는 효력이 뒤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맞는 유언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유언의 종류와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이제 유언의 방식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한 5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자필 증서랑 그리고 녹음, 공정 증서, 비밀 증서, 그리고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필 증서에 대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랑 그리고 성명, 연월일을 구술을 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공정증서에 대한 유언은요,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석한 자리와 그리고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요.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도 있는데요. 이 방법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복 날인을 한 다음에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본인의 유언서라는 것 표시를 한 다음에 그 봉서의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를 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여기에 서명과 날인을 하시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아무 때나 하실 수는 없으시고요. 긴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갑자기 사고가 나서 사망하기 직전이라든지 이런 유언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한테 유언 취지를 구술을 하고 그 구술을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해서 유언자의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을 한 다음에 각자 서명 날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러한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는 법원에다가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조금 특이한 사항입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 방법만 선택해서 유언을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유언의 방법은요, 본인이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지만 나머지 사유의 경우에는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절차에 따라 복잡한 경우도 있고 조금 간이한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다만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에요. 네. 그래서 공정증서 유언이라고 하면 보통 공증인이라고 부르는 분이 이제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유언에 대한 취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가장 안전하긴 하지만 어쨌든 공증인이라든지 유언을 미리 공증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조금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유언으로 남길 때에도 유류분의 문제가 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속에서 이러한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유류분 제도가 사실 본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고 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번에 이제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자녀가 3명이나 있지만 2명은 본인에게 어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셔서 1인에게만 주고 싶어 하시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에서는 이 가족의 재산을 형성한 기여를 한 것은 그 가족들, 상속권자의 어떤 노력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률적으로 유류분에 한해서는 다른 상속권자가 일방이 모두 가져가거나 침해할 수 없도록 그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네, 상속 분쟁에서 특별 수익이 자주 문제거리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특별 수익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네, 이제 특별수익이라는 것은 뭐 용어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공동 상속인들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이 사안에서 3명의 형제 자매가 있으시고 그분들이 상속권자이신데 이 공동 상속권자 3분 중에 뭐 장남에게 일방의 재산이 증여가 됐다거나 하면 나중에 그 부분은 상속 재산으로 편입이 돼서 유류분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재산이 됩니다. 네, 지금 실제로 장남 결혼 당시 혼수 자금이나 주택 구매 자금을 지원해줬다면 이것 또한 특별 수익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이런 상속재산 관련된 분쟁을 얘기하다 보면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일방은 해외 유학을 해서 유학비가 굉장히 많이 나갔다. 혹은 뭐 결혼 자금으로 어떤 큰 부동산을 대신 사줬다. 이런 식으로 많이 주장을 하시는데 네. 이게 일체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 통상적인 지원 범위가 넘어선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한해서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유학비라든지 통상의 교육비에 한하는 부분이 인정이 많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상담자 분께 조언 한 말씀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금 한 분의 자녀분에게 재산을 남기시고 싶은 생각이신 것 같고, 다만 말씀드린 대로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경우에 혹은 적극 재산이 플러스가 되는 경우에는 일방에게 모두 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미리 유언이라든지 아니면 증여를 통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어떤 일방의 자녀에게 다른 상속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사실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변호사를 통해서 원하시는 말을 설명을 하시고 어떤 재산을 어떻게 이전하는지 미리 조금 안내를 받으시고 공증이라든지 유언 절차를 법적인 효력에 맞게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상담자분 무엇보다 마음이 참 많이 아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담자분의 건강입니다. 건강 치료 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상담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다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볼까요? 저는 나름 고급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얼마 전 손님이 드시고 간 자리를 치우는데 바닥을 보니 껌이 3개나 붙어 있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식당에서 껌을 뱉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텐데 제 식당 바닥에 끈적하게 붙어 있는 껌을 보니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CCTV를 돌려보자 손님이 식사 중간중간에 껌을 씹고 뱉는 것을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이 손님을 찾아서 처벌하고 싶은데 식당에 껌을 뱉었다는 이유만으로 합당한 처벌이 가능할지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식당 바닥에 껌을 뱉으셨군요. 이 사연의 내용에 법적인 근거가 적용이 된다면 어떤 항목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뭐 껌이라든지 사소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업체 피해가 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업체 피해가 많이 커지는 사안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데 이제 일반 분들은 아무래도 처벌이라는 용어를 쉽게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처벌할 수 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처벌이 되려고 하면 형사 범죄에 해당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형사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뭐 예외적으로 손괴죄를 검토할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봤을 때 껌을 뱉었다라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이 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민사소송은 좀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손괴죄 얘기해 주셨는데 식당에서 껌을 뱉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죄목에 해당할까요? 이게 이제 껌을 얼마나 뱉었는지,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분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는지 등에 따라서 재물손괴죄라는 죄명이 좀 검토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CCTV를 돌려봐서 손님이 껌을 뱉는 것을 확실히 확인하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손님의 행적까지 추적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형사고소를 하신다고 하면 이런 고소 절차를 통해서 수사관, 경찰분들이 CCTV 같은 거 상세하게 확인해서 이동 경로를 확인해 주기 때문에 보다 용이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처벌이 안 되더라도 접수가 가능하다면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시는 방법은 괜찮으실 것 같은데 통상적인 사례라고 하면 이거 자체가 접수가 되긴 조금 어려운 사안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본인이 CCTV를 가지고 있는 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찾아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데 CCTV는 내부에만 있을 거기 때문에 외부 CCTV는 또 열람이 안 되실 거라 아무래도 카드 결제 내역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가게 내에 가지고 있는 정보로 상대방을 찾는 과정을 직접 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경찰에 신고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경찰에 신고를 하신다고 하면요, 통상은 고소장을 준비를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제목으로 처벌이 돼야 되고 그 처벌이 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경찰서에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접수를 하시면 수사관님이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고소인을 한번 출석하라고 해서 그 고소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상대방을 찾는 과정들을 CCTV 열람 등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처벌을 원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처벌을 원하시는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법률의 구성 요건 해당이 해야 처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이 뭐 고소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협박죄로 고소하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범죄는 성립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물 손괴에 해당하는 정도가 된다고 하면 뭐 고소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지만 지금 요 상담자분 사례 정도 그냥 단순하게 껌을 한번 뱉은 것 정도로는 손괴죄에 해당하기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근데 가게 입장만 생각해 보면 이 바닥에 껌이 눌러붙었으니까 네. 우리 집에 손해를 막 좀 끼친 거 아닌가 싶거든요. 재물 손괴죄에 해당할까요? 네, 이제 뭐 가게 주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껌이 있어서 그걸 벗겨내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손괴죄라고 하면 그 재물 가치의 효용을 저해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약간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핸드폰을 물에 넣었는데 그 핸드폰을 꺼냈는데 전이랑 가치가 감소하지 않았고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리고 이게 방수가 되는 핸드폰이라는 걸 알면서 물에 넣었던 거다라는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면 손괴됐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껌을 바닥에 뱉었고 그 껌이 어떤 도구를 통해서 제거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 바닥의 효용 가치를 해했다가 보진 않기 때문에 나중에 민사적으로 이걸 제거하는 과정에 들었던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걸 범죄로 봐서 손괴죄로 처벌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영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시스템은 없을까요? 네, 이제 이런 운영하신 입장에서 이런 사사로운 상황들 되게 많으실 텐데 네. 이때마다 뭔가 경찰서에 가기도 번거로우실 것
있고 어려우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피해는 사전적으로 예방하기는 조금 어렵고 다만 내부에 CCTV를 잘 설치를 한다거나 혹은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어서 그 가해 행위를 하셨던 분 혹은 이제 어떤 손해를 발생시켰던 분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뭐 카드 정보 같은 거 잘 모아두신다거나 그런 사전적인 조치만 가능하실 것 같고 만약에 피해가 크시거나 피해가 적더라도 법적 조치를 통해서 피해 회복을 받으시고 싶다고 하면 아무래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금액이 너무 적은데 변호사 선임까지 어려우시다고 하면 뭐 법률구조공단과 같은 어떤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간단히 혼자 진행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분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고소하시고 싶다, 처벌하고 싶다 그런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형사 고소를 하시기에는 조금 요건 갖추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는 해서 일단은 그거를 스스로 제거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 다만 관련해서 아무래도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시는 것이 억울하다 생각이 드시면 소송을 진행하시면 민사소송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의 배상은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으니까 나홀로 소송 등을 고려해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내 집처럼 사용은 못하더라도 그런 사유 공간에 침을 뱉거나 껌을 뱉는 건 엄연히 공중도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 계속해서 생생법률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소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얼마 전 길을 가다가 한 취객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우선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었고 취객이 난데없이 시비를 건 건데 취객 쪽에서 갑작스럽게 주먹을 날려 제 안경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안경의 유리알이 조각조각 깨지며 제 눈꺼풀에 박혀버려 112와 119에 곧장 신고해 일단 취객을 붙잡아 놓은 뒤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으로 가보니 안경 조각이 박히는 순간 제가 눈을 감지 않았다면 실명할 뻔했다는군요. 단순히 상대를 폭행으로 처벌하기보다 제가 실명할 뻔했다는 사실을 토대로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이 사연의 내용에 법적인 근거가 적용된다면 어떤 항목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아직 진단서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 죄명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경미하다고 하면 흔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폭행죄도 성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해 진단서 제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상해죄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폭행죄와 상해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폭행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단순하게 이제 맞거나 접촉이 있는 경우, 신체 유형력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폭행으로 진행이 되기는 하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신체상의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혹은 상해 진단서가 발생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상해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상해죄가 해당이 하거든요. 사실 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는데 보통은 상해 진단서가 제출이 되면 상해죄로 많이 의유를 하는 편이고 지나가다가 뭐 부딪혀서 폭행의 시비가 걸린다거나 혹은 밀치는 정도라고 하면 상해 진단서 발급받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경미한 경우에는 폭행으로 의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자님처럼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는다면 사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게 적절할지 변호사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이제 길거리에서 시비가 생겨서 혹은 술을 마시고 나서 이런 상황 발생하는 경우는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피해를 입는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주변에 CCTV가 있는 곳에서 맞더라도 맞으셔야 CCTV로 어떤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지나가던 사람인 경우에 그분이 누군지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CCTV가 있는 공개된 장소인지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제 때린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맞는 거 자체는 나중에 피해보게 되겠지만 본인도 화가 나서 뭐 멱살을 잡는다든지 어떠한 접촉, 그러니까 신체 유형력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일체의 접촉이 있으면 쌍방폭행으로 억울하게 의율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일방이 맞아서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법적 조치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되게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본인이 상대방이 먼저 때리는 과정에서 어떤 일방적인 방어를 했는데 그 방어가 접촉이 생겨서 상대방이 쌍방폭행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같이 폭행으로 올라가는 경우에 굉장히 억울해 하시거든요. 그리고 네네. 이게 방어인지 아니면 폭행인지는 사실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 법에서는 접촉이 있다는 거, 유형력 행사만 있으면 일방의 어떤 폭행이라고 보지 않고 쌍방폭행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접촉을 무조건 피하시고 그 영상이나 뭐 녹음 같은 거 하실 수 있으면 꼭 하시고 접촉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멱살을 잡는 것도 이렇게 쌍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만약에 멱살을 잡았다라고 하면 신체 접촉이 생긴 거기 때문에 충분히 폭행을 의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때리는 과정을 몸으로 막는 경우에도 신체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정당방위라고 볼 여지가 생기는 건데요. 그게 되게 한 끗 차이인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처벌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유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 내 몸을 막아야지 상대하고 신체 접촉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럼 폭행죄는 보통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폭행죄는요, 일단 형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고요.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네. 상해죄는 조금 더 상향이 되어 있는데요.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폭행을 당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신고를 하고 또 고소해야 될까요? 네, 이제 폭행을 당했을 때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현장에서 전화 주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데요. 네. 일단은 그 상황이 현장에서 발생한 거고 상대방의 신원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껌을 붙이고 간 사례와 조금 다르게 범죄가 발생한 현장이기 때문에 가해자 특정을 위해서 112에 바로 신고하시는 게 일단은 제일 좋으시고요. 네. 다만 신고를 하시더라도 관련한 고소가 접수되고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별도의 수사관 배당이 되어야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선 신고를 하시고 추후에 경찰서에서 필요하다 하면 고소장도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소장 제출하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 담당 수사관님 배정돼서 절차가 진행되니까 추가적인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이번 상담자분 같은 경우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뭐 의사의 말로는 실명의 위험까지 갔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또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이런 상황을 보통 법률적으로는 중상해라고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제 중상해라고 하면 이제 형법에서 규정을 또 하고 있고요. 불구나 불치나 혹은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상해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렇게 실명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상해에 해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형량이 되게 높아지는데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중상해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있는데요. 중상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부터 중상해를 할 고의가 필요한데요.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저 사람 뭐 다리를 못 쓰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달려가서 흉기로 때린다거나 이런 경우에 중상해가 많이 인정이 되고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처음부터 중상해의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화가 나서 한 대 때리려고 했는데 이게 실명으로 갔는지 등에 따라서 고의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중상해죄가 무조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피해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처음부터 내가 실명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시면서 중상해죄 미수 등으로 고소를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의성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 상담자가 실명할 뻔했는데 이를 증명하고 또 더욱 강한 처벌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본인의 상해 진단서는 반드시 내시는 게 폭행과 상해 갈림길에서 상해로 의율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실명의 위험성이 있었다라던가 그런 소견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중상해 미수로 뭐 고소 접수하시는 거는 가능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병원에 가서 정밀한 진단을 받으시고 혹은 어떠한 위험성이 생겼는지 그리고 실명의 위험성이 없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탄원서 같은 형태로 많이 제출을 하시는데요. 이런 피해 상황에 대한 호소는 그 기소하는 검사 쪽이나 판단하는 법원 쪽에서 정확하게 뭐 받아들여지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본인의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탄원서 같은 형태로 상세하게 서면을 제출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해 진단서 발급받으시고 의사의 소견서 그리고 탄원서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병원비, 수술비 등 의료비도 꽤 나왔을 것 같거든요. 이 전액을 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도 있을까요? 네, 이제 상대적으로 처벌이 되는 사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진행하시는 거는 크게 문제 없으실 것 같고요. 인가항에 있는 병원비, 수술비 등 일체 금액은 청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에게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상황 같은 경우는 형사, 민사소송 모두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서 입증 자료 잘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명의 위험까지 있으셨다니 많이 놀라셨을 텐데 오늘 조언 받으신 것 토대로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방송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태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